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의 센터백 탑 타겟으로 거론되고 있는 라파엘 바란이 어떻게 유나이티드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바란을 영입할 때 유나이티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워낙 유명한 선수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란은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에게 요구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퀄리티를 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장신으로 제공권 장악이 좋은 편이고, 키가 큰 선수들의 약점인 민첩성이나 가속력조차 문제가 되지 않죠. 상당한 준족이라 측면 공격수와 1대1 경합상도 무리 없이 이겨낼 수 있으며, 발재간도 우수해서 전방 압박에 대한 대처와 전진 패스에서도 준수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린델레프를 맥과이어의 파트너로 기용하면서 그의 좁은 수비 반경으로 인한 전술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던 유나이티드이기에 바란이 넓은 커버 범위를 수비할 수 있는 수비수라는 점이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비사카에 대한 분석 영상에서 다뤘듯 바란처럼 준족의 리커버리 능력이 좋은 선수가 오게 되면 유나이티드는 수비 라인의 횡 간격을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이는 수비진의 전체적인 부담을 줄여주면서 경기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란을 영입하며 생기는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표면적으로 바란을 영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 수비 측면의 강화이겠지만, 사실 바란의 영입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요소는 공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란이 어떤 수비 방식을 택하는 선수인지,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란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바란은 상당한 준족에 좋은 체격을 갖춘 선수이지만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경합을 가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상대의 선택지를 계속 줄여나가고, 그를 통해 측면이나 외곽으로 상대 공격수를 점차 몰아내어 최종적으로 자신을 돌파하기 위해 달려들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그런 선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터치를 조금 길게 가져가거나 혹은 실수를 범하면 바란은 발을 툭 뻗어서 공을 뺏어내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란은 분명 수비수로선 축복받은 피지컬의 소유자지만, 사실 그의 진짜 강점은 상황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지능적인 플레이에 있죠. 아무튼 이런 물러서는 형태의 백스틱 수비가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만큼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능동적으로 달려드는 수비 방식은 분명 그만큼 공을 뺏어낼 가능성은 크지만, 수비에 실패할 경우 역동작에 걸리게 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하죠. 그런데 물러서는 수비 방식은 상대의 수를 하나씩 꺾어가면서 천천히 외통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을 높은 위치에서 빠르게 뺏어내진 못해도 쉽게 뚫리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를 제외하고 팀의 실점을 막는 최후의 볼인 최종 수비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란의 특장점은 이 선수가 백스틱 수비 위주로 플레이하는 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속도와 힘, 그리고 신장을 갖췄다는 데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기다리는 수비수에게 체격이 크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이점을 부여하는 요소입니다. 상대를 방해할 수 있는 팔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제어 범위가 넓다는 것이고, 다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스탠딩 태클을 통해서 저지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것이죠. 당연히 신장이 작은 선수를 상대할 때 비해서 상대 공격수들은 더 많이 돌아가야 하고 더 기술을 길게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플레이에 부담이 생기게 되죠. 다만 신장만이 좋은 수비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닌 이유는 일반적으로 체격이 클수록 돌아서는 동작, 가속도를 붙이는 동작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체격이 작고 민첩한 측면 공격수들이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빠른 방향 전환으로 거구의 수비수를 제압하는 상황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바란은 이러한 일반적인 약점을 무색하게 하는 속도를 갖춘 선수입니다. 바란이 속도 경쟁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뒤지는 장면은 찾기가 어려우며,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도 굉장히 빨라서 쉽게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죠. 결론적으로 바란을 개인 대 개인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공격수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바란을 마주하는 상대 공격수는 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혼자서 돌파를 시도해야 하는데, 전자는 공격의 템포를 놓치게 되고 후자는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즉, 바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드밴티지는 상대의 개인 단위 속공 역습 상황에 대해서 완벽에 가까운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수비 방식을 채택하는 선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리버풀의 버질 반다이크죠. 리버풀이 반다이크를 얻으며 황골 탈퇴한 팀으로 거듭났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라인 자체를 앞쪽으로 당겨놓고 팀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공간원의 측면에서 이렇게 후방 라인 자체를 앞쪽으로 밀어놓으면 자니 상대는 전체적으로 대형을 후퇴하며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시 상대의 공격 패턴에서 가장 유효한 패턴이 팀의 돌격대장을 활용한 속공 역습으로 이뤄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다이크나 바란처럼 상대의 개인 돌파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대응의 복귀까지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비수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상대는 구조적으로 경기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죠. 리버풀의 중원과 유나이티드의 중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기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나이티드가 바란을 얻음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효과는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센터백 자원들의 리커버리 속도 부족, 그리고 역습 저지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유나이티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체적인 라인을 뒤로 물려놓은 채 경기에 임해왔습니다. 그나마 무리뉴에서 소샤르로 바뀐 이후로는 점점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퍼거슨 때의 공격 축구를 지원하진 못하고 있죠. 바란은 여기서 해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적극적인 수비 방식을 택하진 않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또 다른 수비 탑 타겟이었던 우파메카노 같은 유형의 선수를 영입할 때처럼 커버 범위가 넓진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 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유나이티드의 측면 수비 자원인 쇼와 완비사카의 수비 복귀 속도는 린델레프의 수비 불안을 커버하면서 공격 지원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이었고, 맥과이어 역시 민첩성은 떨어지지만 일단 속도가 붙으면 그렇게 느린 선수는 아닙니다. 때문에 바란의 지원을 통해서 수비 대응을 갖출 수 있는 시간 정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유나이티드는 충분히 수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보이며, 이것은 유나이티드가 공격 상황, 대응을 과감하게 전진시키는데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하겠죠. 솔샤르 감독은 과거 몇 차례의 경기들에서 매우 실리적인 운영을 가져가면서 종 간격을 컴팩트하게 좁혀놓은 전술을 구사한 바 있습니다. 대체로 유나이티드의 전방 압박 짜임새는 독일 출신 전술가 감독들의 그것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었지만, 이렇게 일단 종 간격이 줄어들면 그러한 약점이 절대적인 선수 간격의 축소와 함께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죠.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PSG를 상대했던 챔피언스리그 1차전 경기와 맨시티를 꺾었던 리그 27라운드였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이 경기들에서 상대의 전력적 우세를 인정하였고,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걸기보단 공격진을 물려서 중원을 통한 압박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기를 훌륭하게 승리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종 간격을 좁혀놓는 상황에서 유나이티드의 압박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들에서 수훈감 선수였던 프레드와 맥토미니의 경기력이 괄목할 정도로 살아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상대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는 방식의 수비 방식을 택하는 사냥개 유형의 선수들이기에 그만큼 울타리를 좁게 쳐주면 압박의 밀도를 높일 수 있어 사냥감을 더욱 빨리, 더욱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었죠. 지난 시즌 후반 선수단의 전반적인 체력 저하와 함께 전후반 간격이 벌어지며 이들의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반대로 전술적 보조를 통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이 이들의 경기력을 얼마나 상승시킬지 그 역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즉, 바란의 가세로 전반적인 라인을 끌어올려 선수단의 종 간격을 좁혀놓는 것만으로 유나이티드는 중원 압박의 효율성을 기존보다 추가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는 지배적 경기 운영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리버풀의 트리보테가 갖춘 저지력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프레드와 맥토미니에 더해서 사이드백인 쇼비사카의 넓은 커버 범위까지 가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란을 통해서 전방에서의 축구를 구사하는 동시에 수비적인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가져다 주었던 변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방에서의 지배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유나이티드는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전술 옵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맥과이어의 전진이죠. 리그 24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전의 전술 운영 방식에서 확인하였듯 맥과이어의 오버랩은 상대가 쉽사리 막아내기 힘든 옵션입니다. 마크맨이 따라붙기 힘든 변칙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하나, 거고의 맥과이어가 일단 속도를 붙이면 저지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패스보다는 이렇게 볼을 몰고 전진하는 빌드업에서 특장점을 보였던 맥과이어이기에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유나이티드는 맥과이어의 이러한 플레이를 거의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전처럼 상대가 아주 물러서는 운영을 할 때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란의 가세로 인해서 유나이티드가 능동적으로 라인을 밀어붙이고 방어선을 위쪽에서 구축하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전방에서의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맥과이어는 후방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떨쳐내고 전진을 더욱 자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홀딩 유형이 없는 유나이티드에게 맥과이어의 중원 가세는 미드필더 옵션을 추가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테고, 빌드업에서 아쉬움이 잦았던 것도 그의 전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겠죠.
최근 유로 2020을 통해 확인하였듯 후방의 부담감을 덜어낸 맥과이어는 충분히 월드클래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후방을 지키는 스톤스의 역할을 더 능숙하게 낼 수 있는 바란이 합류한다면 공격적인 능력은 그보다 못해도 수비 커버 범위는 워커만큼이나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비사카를 보유한 유나이티드에게 유로에서의 맥과이어를 기대하는 것도 결코 꿈은 아닐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격에서의 전술 문제 중 파라를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산초였다면 수비 지역 전술 문제에 파라를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라파엘 바란입니다. 선수도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역시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딜이 성사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를 정말로 품게 된다면 그제야 유나이티드는 퍼디치 후 가장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시작될 소셜의 축구는 스승 퍼거슨 감독의 것처럼 전방에서의 지배를 통해 공간에서 우위를 점하는 매력적인 축구로 돌아갈 수 있겠죠.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재인이었습니다.